이베이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이베이가 제 대학 등록금을 다 내준 셈이었죠. 정말 실감 났어요. 하지만 쇼피파이는 100년 가는 기업이 될 겁니다. 이제 20년 됐고요. 제가 죽은 뒤에도 쇼피파이는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류를 만드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회사를 시작하고 키우고 세울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업가 정신은 세상을 위해 정말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제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스털링과 저는 오늘 토론토에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이 12번째 에피소드네요. 운 좋게도 여기 쇼피파이 본사에 와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커다란 CN 타워와 다운타운 전체가 다 보이네요. 오늘 쇼피파이의 COO인 카즈 네이티언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수년간 알고 지냈고 그의 사고방식을 존경해온 분인데 직접 토론토까지 와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네요. 여러분도 이 대화를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방금 대화를 마쳤는데요. 카즈는 제가 보기에 아주 독창적인 사상가이고 쇼피파이는 정말 독특한 회사입니다. 카즈의 배경을 통해 그 편리를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회사를 시작해서 Y 콤비네이터를 거쳐 페이스북에 갔다가 지금은 쇼피파이의 CEO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대화가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시게 되어 기쁘네요. 첫 번째 질문으로 당신이 2017년에 올린 트윗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 오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 죽었거나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힘든 날이 올 때면 이 생각을 하며 자유에 감사한다.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이란에서 자랐습니다. 이라크 전쟁 중에 우리 집이 폭격을 당해서 수도를 잠시 떠나 탈출해야 했죠. 제가 12살 때였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을 때 자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죽음을 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란 정부는 기꺼이 당신을 대신해 그 선택을 내려주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고작 12살 때 그 티셔츠 하나 때문에요. 도덕 경찰이 그냥 저를 잡아갔어요. 그들은 구역을 버스로 봉쇄하고 싹쓸이 수색을 하곤 했죠. 도덕 경찰은 그냥 누구든 부도덕해 보이는 사람을 잡아갔어요. 작동 방식은 이래요. 버스에 태워서 경찰서로 데려가고 판사를 만날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보통 채찍질 같은 형벌을 내리죠.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남들이 당하는 걸 다 봤으니까요. 버스에 태워졌을 때 생각했죠. 자, 이제 나는 한동안 어디론가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말 그대로 지갑을 꺼내 버스 기사에게 줬어요. 여기 제 지갑이에요 라고 했죠. 돈이 좀 있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 버스 기사가 저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지갑을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불쌍했는지 그냥 버스에서 내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이민을 왔습니다. 캐나다로요. 캐나다는 정말 멋진 나라예요. 다른 곳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죠. 영어 한마디 못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캐나다 학교에서의 첫 수업이 기억나요. 이란에서는 학교가 남녀 분리되어 있었고 음악은 불법이었거든요. 악기를 배우는 건 엄격히 금지됐었죠. 그런데 캐나다에서의 첫 수업이 음악 시간이었어요. 제 옆에는 미나 최라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죠. 살면서 아시아인을 본 적도 없었고 가족이 아닌 여자가 히잡을 쓰지 않은 걸 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악기들이 가득했죠. 정말 묘한 경험이었어요. 캐나다에 온 첫 3에서 4개월을 돌아보면 항상 미소가 지어집니다. 정말 멋진 일이었어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나요? 아니면 바로 적응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이라고 구호를 외치며 자랐거든요. 유대인을 만지면 손을 씻어야 한다고 교육받았고 실제로 그런 개소리들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토론토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이사했죠. 제 성장기 친구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세뇌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가장 웃긴 예로 서구 세계는 이교도들로 가득하다고 배웠잖아요. 캐나다에 왔는데 영어를 못할 때였어요. 거리 곳곳에 바 앵그릴이라고 적힌 펍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문자 그대로 거기가 다 사창가인 줄 알았어요. 아, 이슬람 성직자들이 말하던 게 진짜였구나 싶었죠. 영어로 말을 할 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그 전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좀 외로웠을 뿐이지만 대안보다는 훨씬 나았죠. 그런 일을 겪은 입장에서 오늘날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시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대부분이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셨잖아요. 대학 캠퍼스 문제의 일부는 이거예요. 롤렉스를 차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분노할 수는 없다는 거죠. $800짜리 백팩을 메고 있으면서 세상 어떤 일에 대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수는 없어요. 대학 캠퍼스를 보면 과하게 잘 먹고 과하게 교육받은 잉여 엘리트들의 사례인 경우가 많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진짜 문제들로 너무 바쁘니까요. 어릴 때 컴퓨터를 좋아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테크 분야에서 일하게 됐는지 들려주세요. 흔한 경로는 아니었을 텐데요.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코모도어 64를 사주셨어요. 제 첫 컴퓨터였죠. 거기에 완전히 집착하게 됐어요. 정말 성능이 낮은 기계였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났죠. 그 후엔 아미가를 샀고 또 집착했어요. 12살 때 캐나다로 왔을 때 운이 좋았는데 전화회사 설립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가게 됐어요. 1995년에 이미 아주 좋은 LAN 연결이 되어 있던 첫 번째 학교였죠. 컴퓨터실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 애들을 보면 좀 묘한 기분이 드는데 제가 자랄 때 인터넷은 달랐거든요. 게시판 위주였고 법이 잘 적용되지 않아서 멍청한 짓을 해도 평생 따라다니지 않았고 완전 익명이었죠. 저에게는 AIM 메시지 보드와 이베이가 전부였어요. 이베이는 제가 사랑에 빠진 첫 번째 웹사이트였죠. 거기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대학 등록금을 다 낼 정도였어요. 진짜였죠. 너드 같은 아이에게 인터넷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인터넷은 생산보다는 소비에 치중되어 있어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이상한 인터넷 세대에서 자랐어요. 제품이나 엔지니어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 기술에 집착했던 비슷한 시작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 나이대에서는 답이 거의 항상 그렇다입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시작될 때 자란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컸어요. 레일즈를 초기에 만든 10명 중 1명이라면 지금쯤 큰 회사의 CEO나 창업자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제품 분야가 좀 묘해요. 저는 쇼피파이에서 제품 부문을 이끌고 있고 우리 회사는 크래프트 중심이라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PM들 중에는 전직 기자, 전직 셰프 등이 있어요. 제품을 유독 잘 만드는데 필요한 건 특정 기술 세트가 아니라 어떤 감각입니다.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이 잘못됐을 때 자신을 탓하며 사용자에 대해 미친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 말이죠. 제 생애 최고의 제품은 어파베이비 유모차라고 생각해요. 그걸 디자인한 사람은 어떤 테크 제품이라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PM은 좀 다른 종족이에요. 훌륭한 PM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인터뷰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채죠? 두 가지가 있어요. 쇼피파이는 좀 독특한데 우리는 크래프트 중심 회사입니다. 저는 제품의 크래프트를 이끌고 토비는 R&D와 제품 전체를 이끕니다. 모든 PM이 저에게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일이 수행되는지에 대해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원해요. 저는 PM을 교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견하고 연마할 뿐이죠.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훌륭한 PM으로 훈련시킬 수는 없어요. 필요한 뇌파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서 더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다른 테크 기업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테크 기업에서 PM은 사실상 비즈니스맨이나 마케터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쇼피파이는 다릅니다. 우리는 PM의 일이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시기에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곳은 보통 첫 번째 것만 하죠. 그래서 우리 PM들은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회사보다 훨씬 더 기술적입니다. 스택 깊숙이 들어가고 고객과 훨씬 가깝죠. 대부분의 회사 PM은 사용자 연구원의 입력을 받아
데이터 과학자와 실험을 설계하고 마케터와 출시를 조율하는 바퀴의 중심 같은 역할, 즉 프로젝트 매니저에 가깝죠. 쇼피파이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PM들이 이해관계자 관리를 잘하는지 신경 안 써요. 테스트도 안 하죠. 대신 우리가 테스트하는 건 이겁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맞게 말했듯이 옳은 사람들은 자주 옳습니다. 반복적으로 정답을 맞히는 패턴이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하긴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토비 루케는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 엄청나게 자주 옳습니다. 최고의 PM은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자주 옳아요. 그 옳음은 어디서 오나요? 타고난 건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안 써요. 인터뷰할 때 앞에 놓인 물병을 보여주며 이 물병을 개선해 보세요 라고 묻곤 했죠. 대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하지만 최고의 PM은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마시는 사람인지 만드는 사람인지 파는 사람인지 묻죠. 최고의 PM은 사용자와 제품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물병을 보면 그냥 물병으로 보지만 최고의 PM은 그걸 매대에서 쌓아야 하는 점원까지 봅니다. 이건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창업자 출신들이 훌륭한 PM이 되는 이유도 제품과 사람을 분리하지 못하는 그 특성 때문이죠. 이건 결국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 창업자가 쇼피파이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창업자들은 큰 회사를 도망치듯 떠나잖아요. 쇼피파이는 어떻게 그들을 계속 끌어들이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보낸 DM을 읽어볼게요. 당신의 회사가 인수된 후 의무 재직 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쇼피파이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쇼피파이는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의 대기업들이 가진 구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흥미로운 걸 만든 창업자들에게 항상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인수되면 보통 그들이 잘하던 걸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거든요. 규제 위험이나 제품 위험 때문이라면서요. 야후가 세계 최고의 회사들을 인수해서 다 망쳐놓은 게 대표적이죠. 창업자들은 인수 후의 삶을 증오해요. 하지만 쇼피파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쇼피파이는 다른가요? 대부분의 회사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설계됩니다. 첫째는 중간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상향식 매트릭스 구조예요. 구글이 이걸 자랑스러워하죠. 고위 경영진은 그냥 중간 관리자의 장애물을 치워주거나 자본 배분만 합니다. 둘째는 잭 웰치 스타일의 구식 구조로 사업부를 나누고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이죠. 두 방식 모두 창업자에게는 구립니다. 창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구조거든요. 쇼피파이는 에임, 어셈벌, 어치브라고 부르는 방식을 씁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조준자는 위아래 상관없이 나올 수 있어요. 회사의 어느 계층에든 창업자를 앉히고 이제부터 이걸 조준해라라고 하면 그들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전 세계 상장사 COO 중 프로세스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거의 없어요. 창업자들이 그냥 일을 저지를 수 있죠. 물론 프로세스가 없어서 가끔 일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세스가 없나요? 처음 왔을 때 채용 프로세스조차 없었어요. 그냥 좋은 사람 찾아서 채용하면 끝이었죠. 지금은 좀 생겼지만요. 대부분의 대기업 PM은 보고서를 써서 인원을 확보하고 또 인원을 늘리려고 보고서를 쓰는데 업무의 25에서 30%를 씁니다. 쇼피파이에는 인원을 따내기 위한 프로세스가 아예 없어요. 그럴 걱정을 안 해도 되죠. 보통 비즈니스 서적은 위젯 만드는 회사를 위해 쓰였지만 소프트웨어는 달라요. 우리는 연금술을 합니다. 제일은 연금술이 일어날 확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바닥을 높여서 나쁜 일이 덜 생기게 하지만 동시에 천장도 낮춰서 위대한 일이 생길 확률도 줄입니다. 그러면 결국 평범한 결과만 나오죠. 그건 정말 재미없는 삶이에요.